자, 그런 식으로 이제 초점의 함정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한번 봤는데요. 뭐 불량관계상 초점 쪽에 많은 예시를 넣지는 못했지만 상대값과 절대값을 이용한 초점의 함정이라는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사라든가 어떤 자료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상대값으로 몇 %다 나오면 절대값을 한번 알아보고 절대값으로 나오면 상대값을 한번 알아보고 하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상관관계의 함정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상관관계의 함정이 약간 조금 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살짝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수식 같은 걸 사용한 건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것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럽에는 옛날부터 황새가 아기를 물어다 준다라는 속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은 황새 둥지가 많은 마을에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라는 속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분포를 조사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황새 둥지가 많으면 아이가 많은 결과를 알아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를 바로 허위 상관관계라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사례는 공통 요인에 의한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 요인이라는 것은 마을의 크기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황새가 뭐 아이를 물어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럽에는, 과거의 유럽에는 마을이 클수록 뭐 지금처럼 이제 도시화된 지역이 아니니까 마을이 클수록 황새가 털을 잡을 수 있는 뭐 나무라든가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마을의 크기라고 하는 공통 요인이 황새의 수에도 영향을 주고 아기가 태어나는, 즉 인구수에도 영향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겨져 있는 공통 요인을 모르고 그냥 드러나는, 이제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는 걸 종속 요인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종속 요인만을 보고 이거 관계가 있네라고 착각을 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황새의 예시처럼 숨겨져 있는 공통 요인이 혹시 없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허위 상관관계는 그뿐만이 아니라 차라리 공통 요인이 있는 경우는 그래도 양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완전히 개별적인 요인으로 일어나는 상관관계도 있어요. 심지어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허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사이트도 있는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런 비슷한 그래프들을 쭉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으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미국이 이제 노르웨이로부터 어떤 뭐 기름을 수입하는 어떤 그런 양과 기찻길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것이 뭐 방송에서 쓰는 유행어로 하면은 평행이론을 나타내고 있죠. 두 개가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종속적인 결과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허위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외국의 그 잡지에 이제 실린 건데, 간단하게 보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다라는 그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학업 성취 수준의 그 결과를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우상향적인 그래프가 나타나더라라고 풍자하는 예시를 넣었었는데요. 바로 이게 허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풍자하는 하나의 예였습니다. 참고로 이 기사는 그 만우절날 실렸다고 합니다. 상관관계와 인간관계, 잘못된 인간관계 중에 세 번째는 역인과관계입니다. 실제로는 원인이 아니고 영향을 받은 종속 요인인데 이걸 거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관의 수랑 범죄가 일어나는 비율을 조사를 했더니 경찰관 수가 많을수록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결론을 경찰관이 많으면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역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경찰관 수가 많아진 것은 어떤 지역에 범죄가 많아지다 보니까 경찰관을 많이 배치하게 됐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경찰관 수가 많아져서 범죄가 많아진 것처럼 보인 것이지, 실제로는 경찰관 수가 많아져서 범죄가 많아진 건 아니죠. 비슷한 예시로 대리기사의 수가 많을수록 술 소비량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을 역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예시들을 보면 누구라도 나는 저런 거에 넘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도 굉장히 많은 연구나 보고나 기사들에서 이런 허위 상관관계를 통한 잘못된 인과관계 유추를 하는 결과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인과관계가 성립을 하려면 이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먼저 독립변수는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요. 종속변수는 영향을 받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향을 주는 요인과 받는 요인 간에 의미 있는 관련성이 실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독립변수 X, 그 원인이 되는 것의 변동은 결과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선행되거나 동시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변수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원인적 설명을 할 수 있고, 이 긴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외의 설명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첫 번째로 나온 관련성이 실증되어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관관계, 정확하게는 이제 과학적인 상관관계라고 해서 유의 확률 같은 걸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상관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인과관계의 방향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설명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 그랬는데, 외생 변수의 개입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외생 변수라는 건 어떠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실험 조건으로는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르고 지나간 그런 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외생 변수가 없게 하는 걸 변수를 통제한다, 변수를 잘 통제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과학 분야에서는 이 변수들을 잘 통제하는 것이 실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 잘못된 통제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된 특성을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눈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추적하면서 특정한 사건의 발생을 비교해보는 연구를 코호트 연구라고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 보시면 거의 매일 2, 3일에 한 번은 코호트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예시는 바로 다다음 페이지에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고 보시면 좋을 개념 중에 하나가 오즈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두 집단과 사건 간의 관계의 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이제 통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 연구가 증명하고자 하는 그 사건이 나타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과 심장질환 간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연구가 있다. 여기서 오즈비는 어떻게 쓰이냐면 금주군 대비 음주군이 심장질환이 어느 정도 비율로 발생을 하는가를 따질 때 오즈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수식을 생각하실 것도 없고, 오즈비라는 게 일어나지 않을 확률분의 일어날 확률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오즈비는 바로 보여드릴 예시들에 조금 사용이 되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오즈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게 나중에 좀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요.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오즈비가 얼마 이상 돼야 의미가 있다라는 규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연구들을 비교해서 이제 볼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똑같이 숨과 심장 질환을 연구했는데 이쪽의 오즈비는 한 20% 수준인데 새로 한 연구에서는 50% 수준으로 나왔다.
그럼 아무래도 높은 쪽을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고혈압과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연구 결과인데 보시면 OGB가 지금 좀 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가장 왼쪽 위에 보면 이제 수치가 나오죠. 1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40대 이하가 고혈압에 걸릴 확률입니다. 보통 그런 걸 대조군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대조군이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1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그 밑에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증상이 나올 가능성이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40대가 넘어가면 2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OGB를 놓고 그 밑에 다른 조건의 OGB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게 비율입니다. 자, 인과관계와 관련된 재미있는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요. 커피가 췌장암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과거에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를 했습니다. 11개 병원의 환자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맥마운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70년대 미국의 11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가지고 췌장암 환자랑 다른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를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췌장암 환자들이 음주나 흡연, 커피, 홍차를 매일 어느 정도 접하는지 조사를 하고 다른 환자군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췌장암 발병률이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커피를 마시면 췌장암 위험이 높아진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당연히 당시 커피 업계에서는 난리가 났죠. 커피 업계를 중심으로 했고 또 어쩌면 커피를 사랑하는 다른 많은 연구자들이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하고 뒤에 이 연구에 대한 반박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맥마운 박사의 연구가 어느 정도 맹점이 좀 밝혀졌는데요. 제가 앞에서 인과관계의 세 가지 특성을 얘기할 때 통제돼야 된다, 통제가 잘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맥마운 박사님이 그 통제 쪽에서 조금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음주 환자랑 흡연 환자, 커피, 홍차를 나눴을 때는 이들이 조건이 사실은 겹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즉 커피를 마시는 환자군 중에 흡연자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아예 섞여 있지 않거나 많이 섞여 있지 않거나 섞여 있더라도 전체적인 기준에 맞게 섞여 있어야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커피 섭취 환자군의 흡연자가 평균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섞여 있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연구 직전에 좀 뭐 커피를 마신 사람들도 뭐 커피군으로 분류를 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좀 맹점에 대한 이견들이 좀 있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맹점은 바로 이 통제되지 못한 변수 때문이라고 보는 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볼 때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연구에서의 인과관계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연구를 하는 건 당연히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과학연구 결과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굉장히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불과 4, 5년 전에는 하루에 맥주 반잔을 마시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이런 애주가들의 좋은 변명거리가 될 수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가벼운 음주도 심장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가 또 나왔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될까? 물론 저도 오늘 결론을 뭐 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정신없는 통계 기반의 연구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술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앱스테이너라고 표에 보면 위쪽에 나오죠. 그게 이제 완전히 금주, 절주하는 사람들이고요. 아까 고혈압 말씀을 드릴 때 40대 이하를 1로 놓고 나머지를 그에 대한
상대적인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표에서는 금주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놓고 그에 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근데 보시면 놀랍게도 금주를 하는 사람들보다 사실 저는 아직도 이 연구 결과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요. 금주를 하는 사람들보다 술을 적당히 마시는 7잔 정도까지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허트 페일러에 대한 심장 위험성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연구를 했고 학술지에 실린 거니까 일단은 뭐 신뢰를 기본적으로는 해야겠죠. 자, 그리고 술이 단 한 잔도 심장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또 반대로 무슨 소리냐? 술을 마시면 여기 보시면 스트로크가 지금 1이 넘는 비율로 나오고 있죠. 저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스트로크가 걸릴 비율이 20% 이상 높다는 의미입니다. 저런 식으로 서로 상반되는 연구가 불과 몇 년 간격을 두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과학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일을 했던 이제 사람 입장에서 제가 약간은 이제 주관이 개입된 말씀을 좀 드리면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이 기사에 명확한 출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이게 학술지에 실린 연구면 사실은 통계적인 분석 방법, 어떤 방법론적인 건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 함정에 빠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통계를 검증할 때 이제 연구적으로 무슨 유의확률이나 p-밸류라든가 뭐 가설 검증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단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학술지에 실렸다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것이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인지를 살펴보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학술지가 어느 정도 되는 학술지인지, 학술지에 있는 논문이 다른 논문에서 얼마나 참조가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그 지수를 피인용 지수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임팩트 팩터라고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면 네이처에 어떤 논문이 실렸는데 전 세계에서 20팀의 연구팀이 그 원문을 자기 논문에서 인용을 해서 썼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임팩트 팩터가 20이 되는 겁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같은 학술지라도 피인용 지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것도 기준으로 삼는 것도 괜찮고요. 피인용 지수가 높을수록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학술지이고 또 하나는 이게 임팩트 팩터가 높은 학술지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맞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임팩트 팩터가 높은 학술지의 장점은 만약에 그 연구에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빨리 그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를 보고 정말 이렇게 나왔어? 하고 재현 실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가적인 추가적인 연구들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더라도 좀 빨리 밝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코호트 방식의 연구일 경우는 분석 대상의 규모를 좀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하고 앞선 커피 췌장암의 예제처럼 혹시 군집이 균형에 맞지 않게 구성된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술지에 실렸을 경우에는 보통 학술지에 리뷰어라고 하는데요. 이제 논문을 검토하는 사람들을 리뷰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사실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술지에 실렸으면 신뢰는 할 수 있는데 혹시 좀 더 세세하게 보고 싶으면 그 논문을 보고 혹시 규모가 어떻게 되고 균형이 어떻게 잘 맞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분석 자료의 종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석 자료의 종류라는 게 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보통 코호트 연구가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당신 커피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뭐 어제 몇 시간 잤어요?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표본의 함정이 있죠. 표본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방식은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좀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보다는 이미지나 영상, 예를 들면 뭐 MRI 자료가 있다거나
뭐 유전자 실험 결과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활용하시면 그걸 한번 보고 신뢰도를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타 주변 정보들의 확인이에요. 저자의 소속 기관이나 과거 연구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되는 게 이 연구가 어떤 연구비 펀드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오늘 길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과거에 뭐 일제 강점기와 관련된 연구에서 일본이 문제 없었다고 뭐 연구를 한 그런 학자들이 일부 있었는데요. 그 연구의 뒤에 가서 펀드를 보면 그 펀드가 일본 쪽에서 나온 펀드였습니다. 일본 쪽에서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펀드를 준 주체에 유리한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만약에 펀드를 봤더니 뭐 미국 알코올 협회에서 만약에 펀드를 냈다 그러면 그 술 쪽에 유리한 결과를 낼 수도 있죠. 그래서 펀드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저자가 어떤 소속 기관이 있고 과거에 어떤 연구를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계속 그 연구를 쭉 해온 사람이면 아무래도 더 믿을만 하겠죠. 자,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한번 인과관계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술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와 되지 않는다는 연구를 봤는데, 학술지의 피인용 지수는 술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쪽이 좀 더 높습니다. 한 3배 이상 좀 높아서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쪽이 일단은 가점을 하나 받고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 분석 대상 규모가 있는데, 연구 분석 대상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가 14,000명,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쪽이 37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 분석 대상 규모로 봤을 때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쪽이 좀 더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구 발표 시점도 중요한데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쪽이 2022년 가장 올해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좀 더 신뢰할 수 있지가 않나 싶고요. 연구 분석 데이터 원천 같은 경우도 이 분석 데이터를 어디서부터 가져왔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것은 ARIC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협회 커뮤니티에서 가져온 자료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는 UK 바이오뱅크라고 하는 데이터 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면, 저 오른쪽에 보시는 UK 바이오뱅크가 요즘 되게 핫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요즘 많은 코호트 연구에서 UK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게 뭐냐면 의료 정보, 뭐 다양한 의료 정보들을 UK 바이오뱅크가 가지고 연구자들에게 이 서비스를 해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조건에 의한 이런 조건의 데이터를 내가 좀 찾아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럼 바이오뱅크가 그동안 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쌓인 많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연구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 둘을 놓고 어느 쪽이 더 신뢰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좀 더 최근에 나왔고 좀 더 연구 분석 규모가 큰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쪽을 좀 더 신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일본의 한 작가가 쓴 글이 있는데요. 그 통계 연구하는 사람이 쓴 글에는 에비던스 계층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합니다. 이 과학 의료 분야에서는 모든 증명을 할 때 이제 에비던스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에비던스라는 건 분석 내적인 에비던스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에비던스는 이제 외적인 에비던스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 어떠한 증거를 댈 수 있는가를 그 근거의 레벨을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요. 가장 낮은 레벨이 전문가의 의견이나 기초적인 실험이고, 그 다음 레벨이 역학이나 관찰 연구, 코호트 연구가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레벨이 이제 역학이나 관찰 연구고, 그 다음이 임의와 비교 실험인데, 임의와 비교 실험은 통계학자인 피셔가 만들어낸 그 개념을 만들어낸 실험으로 유명한데, 다양한 조건들을 임의로 막 섞은 다음에 시행을 해보는 실험입니다. 사실 실제로 의료와 관련된 연구에서 임의와 비교 실험은 조금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높은 레벨의 에비던스는 메타 분석이랑 계통적 리뷰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저게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도 술과 관련된 논문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하루에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면
일정 기간 동안 나온 술에 대한 논문을 다 통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연구 기법,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한 다음에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봤을 때 나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타 분석이랑 계통적인 리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에비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좀 저의 이제 주관이 개입된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 연구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소규모 코호트 연구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맥마운 박사, 그 커피와 췌장암 예를 들었던 그 맥마운 박사 시대만 하더라도 뭐 몇백 명도 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고, 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술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뭐 17,000명 정도, 10,0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했고, 최근에는 37만 명, 이제 바이오 쪽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바탕으로 대규모 코호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술을 예를 들면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뭐 커피를 예를 들면 또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추세는 앞으로는 뭐 저희 회사도 이제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대규모 코호트에 유전자 연구가 이제 추가가 될 거예요. 물론 지금도 되고 있지만 아직도 유전자 연구가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대규모로는 아직 시행을 잘 못하고 있는데, 지금 유전자 연구가 유전자 실험 비용이 계속 낮아지면서 유전자 연구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랑 그런 환경이 되게 잘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좋다 나쁘다 이런 어떤 1차원적인 단편적인 결론이 아니라 개인별 유전형에 따라 다르다라는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그때 되면 이제 나는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술을 많이 마셔도 돼라거나, 아니면 뭐 저는 이런 유전자 변이 때문에 한두 잔도 마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가면 대규모 코호트에 통합 오믹스라고 해서 유전자 연구는 주로 그 서열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데, 통합 오믹스는 우리 이제 생물체가 유전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사체나 단백체 같은 것들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연구도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를 다 통합해서 연구하는 걸 통합 오믹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떤 유전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어떻게 전사가 되고 단백질화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게 뭐 발현될 수도 있고, 뭐 실제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합 오믹스 연구가 많이 활용이 될 것 같고, 추가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딥러닝 기술들이 여기에 가미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이제 개인별 유전형 시대가 아니라 개인별 유전형을 포함한 다양한 특성, 그리고 뭐 술이다 그러면 술의 종류, 그리고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 예시는 오늘 막판에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어떤 식으로 이 논문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요새는 간단하게 이제 스샷으로 보여드리면 하루에 술 한두 잔만 마셔도 내 노화를 촉진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를 보시면 먼저 이게 어떤 학술지에 실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은 그 학술지로 가서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원문을 조회하시고 그 초록과 주요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주요 사항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과정은 말씀드린 대로 이따 부록 영상으로 간략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동안 이제 5개의 함정을 열심히 탐색을 해왔습니다. 마지막 함정인 시각화의 함정이 남아있는데요. 시각화의 함정과 기타 함정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각화의 함정은 아까 처음에 통계의 모든 절차에 걸쳐서 함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창의력이 정말 대단한 게 이 시각화의 함정도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모든 요소에 함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의 모든 축, 선, 모든 부분들에 함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중에 기준축 중에 Y축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독일의 20세 이하 인구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실제로 Y축 기준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0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잘 보시면 0부터 시작하지 않고 특정 수치부터 시작합니다. 자, 저건 차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더 급격하게 조금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Y축의 기준을 바꾼 거죠. 보통 시각화의 함정은 자료를 조작하거나 완전히 왜곡을 하진 않고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약간 뭐 축을 조정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는 사람들이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기준축 중에 이제는 X축입니다. 이번 X축은 미국의 어떤 방송사에서 실업자 수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보면 정비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실업률이 그냥 뭐 가면서 올라가는구나. 뭐 문제긴 문제인데 아무튼 비례해서 쭉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X축을 제대로 된 인터벌로 간격으로 구성을 하면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이걸 보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죠. 2008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X축을 조정하는 방식도 시각화의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정말 특이한 경우인데 Y축을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Y축을 뒤집는 경우는 뭐 책에 나온 예제인데요. 이건 플로리다에서 총기 사망자 수에 대한 통계인데 그래프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가 얼핏 보면 마치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기사에 실렸던 건데 영업 손실을 나타낸 표인데요. 보통 우리가 시간축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시간축을 왼쪽에 더 최신을 배치를 하고 오른쪽에 더 과거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차트를 뭐 시간이 그냥 없는 사람이 슥슥슥슥 보면서 지나가면 과거에는 영업 손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영업 이익이 올라갔구나라고 이제 잘못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축에 들어가는 정보들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축을 활용하다가 이제는 또 면적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적을 활용하는 경우는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무상장학금 수혜 비율을 보여주는데 7%에서 21%로 올라갔다고 하면서 이렇게 원으로 보여줍니다. 굉장히 많이 커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7%에서 21% 정도 올라갔죠. 사실은 Y축 기준으로 그리면 저 정도 차이가 나게 그릴 수 있는데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유리한 면만 보여주기.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애교라고 봐줄 수 있는 수준인데 사실 유리한 면만 보여주기 이거는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1990년대에 어떤 콜레스테롤 저하제 광고인데요. 여기 보면 이 약을 먹으면 이제 콜레스테롤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그래프에서 이제 잘못된 부분이 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영역을 가리고 보여줬어요. 차트를 반쪽만 보여준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만 보여준 거예요. 앞쪽을 감추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혹시 차트나 이런 쪽에 감춰진 부분이 없는지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나오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광고를 낸 사람들은 저하제를 먹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의 차트만 사실은 잘라서 보여주는 사례죠. 자, 여러 가지 이제 시각화의 함정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함정 중에 특별히 어떤 함정으로 구분하기 좀 어려운 함정들을 기타 함정으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기타 함정들도 간략하게 한번 볼 텐데요. 자, 우리 생활 속의 통계 함정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로 몇 년 전에 어떤 방송사에서 나왔던 화면입니다. 이 차트에는 사실 굉장히 공포스러운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에서 국가별 PM2.5 초미세먼지 농도 순위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에서 PM2.5 농도가 공식적으로 측정이 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근데 이 차트에는 1990년부터 나와 있죠.
근데 사실 OECD 기준으로 추정한 초미세먼지 수치가 있긴 해요. 뭐 위성 사진 같은 걸 써서 추정한 수치가 있긴 한데 문제는 그것도 보도 자료와 다릅니다. 보도 자료에서 보도에서 나온 바는 지금 보도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 2015년 기준으로 한 몇 년 전부터 초미세먼지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너무 이제 그런 마음이 컸던 나머지 근거 자료를 명확하게 적용을 좀 못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값이 없지만 추정치를 썼다고 보고 추정치를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지금 큰 변화 없이 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쭉 초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보도자료에서는 약간 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중파나 케이블 TV 정도 된다고 하면 누구나 당연히 검증이 됐을 것이고 저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모두가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보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쓸 때는 반드시 아무리 지면이 좁고 공간이 없어도 반드시 출처에 대한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은 좀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죠.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정확하지 않은 통계가 나온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정부에서 초미세먼지 측정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이제 환경부에서 공개를 했던 건데 이게 1년 이상 엉터리 자료가 좀 나온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보도 자료가 나왔었는데 문제는 이게 연평도 쪽에 미세먼지 추정치였기 때문에 미세먼지 측정 자료였기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느냐를 따질 때 예를 들면 연평도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데이터가 좀 잘못 표기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좀 됐던 사례입니다. 뭐 참고로 나중에 요 환경부에서 이제 해명을 한 자료는 다른 시스템에 연계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었다. 단지 요 시스템에 표기하는 부분만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건 이제 보여주고 싶은만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아까 뭐 콜레스테롤 저하제에서도 한번 이제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건 또 다른 차원인데요. 주요 선진국이 이제 나랏빛을 줄이는데 거꾸로 가는 한국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그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이 나랏빛이 커지는 건 이제 당연히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맞는데 뭐 기사에 이제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자료를 뭔가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쪽에 유리한 자료만 좀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 두 나라 전체적으로 나랏빛이 지금 내려가는 두 나라의 예시를 이렇게 주로 미국이랑 두 나라의 예시를 보여줬는데 실제로는 프랑스나 G7, 일본, 미국 다 2021년이랑 그 이후부터는 부채가 좀 상승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정하게 보여주고자 했다면 여기에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좀 같이 보여줘서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데 뭐 이 예시 같은 경우는 뭐 함정이라기보다는 조금 뭐 생각을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함정 중에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함정은 아니에요. 함정은 아닌데 우리가 통계 자료를 볼 때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율과 지수의 함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파트 거래 동향 하고 딱 들어가면 저도 처음에 착각을 한 게 저게 그냥 아파트 값이라고 일단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면 아파트 가격 동향이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에 대한 차트겠지 보고 그냥 보면 아파트 값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저렇게 유지가 되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절대적인 값이 아니고 비율, 상승률입니다. 상승률. 상승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는 거고요. 실제로
지수로 봤을 때는 과거부터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이 통계를 보여주는 쪽이 뭐 잘못을 했다, 이상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시는 분들이 좀 확인을 잘 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통계 함정이라는 주제로 긴 시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과학 논문 찾는 것과 국가 통계 포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간략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은 이제 코시스라고 하는데요. 코시스를 찾으시면 인터넷에서 찾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시스를 찾아가신 다음에 저렇게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결과가 쭉 이렇게 나오고요. OECD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 싶다. 그럼 결과에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표가 쭉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다른 거 보실 거 없이 여기서는 버튼 왼쪽 위에 있는 시점이랑 오른쪽 위에 있는 조회 설정만 잘 활용하셔도 데이터를 잘 폭넓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연도를 볼 것이냐, 조회에서는 어떤 항목을 볼 것이냐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되게 유용한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잘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몇몇 나라들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내가 보고 싶은 그런 몇몇 나라들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밑에는 차트를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들어가서 연도도 이렇게 폭넓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표보다는 차트가 좀 보기 좋을 테니 차트를 볼 수도 있는데 차트도 여러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그래프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내가 보고 싶은 나라들만 선택하거나 해제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일본이랑 우리나라의 물가지수를 살짝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좀 급격하게 최근에 올라갔다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물가지수가 절대적인 수치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확실하게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도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고 미국이랑은 비슷하게 올라가는 추세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국가 통계 포털의 홍보대사가 돼버렸는데 이 코시스 같은 경우는 잘 활용을 하시면 우리가 통계 함정을 피하려면 먼저 통계 정보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실 때 자주 찾아가서 이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과학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 어떻게 그 논문을 찾아가서 내용을 보는지에 대한 간략한 영상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하루 술 한두 잔만 마셔도 노화 촉진이라는 보도 자료가 있고요. 보통 한 번씩 읽어보시게 되죠. 쭉 읽어보면 과거에는 뭐 적당한 술이 좋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추세가 아니다. 지금은 또 한 잔도 안 좋다고 이제 나오는 추세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학술지에 실렸는지, 어떤 학술지에 실렸는지를 한번 보시고 이 기사에 나온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라는 학술지에 실렸고 뇌에 대한 연구라는 거 그리고 술과 관련된 연구. 그래서 펀메드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키워드를 쓰시고 좋은 기능이 연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선택하시면 그 해당 연도에 나오는 논문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논문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논문을 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 기술이 좋기 때문에 초록을 복사하셔서 구글 번역에 붙여 넣으시면 우리도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만 요약해도. 제가 검토해봤을 때는 거의 번역 기술이 되게 좋아져서 굉장히 잘 번역이 됩니다. 의미가 깨지지 않게.
그리고 뭐 피규어 자료 같은 것들 확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볼 수 있고요. 네, 방금 보신 화면은 아까 제가 변수들이 통제가 잘 돼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변수 잘 통제했어를 보여주는 피규어입니다. 이건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논문마다 다르긴 한데 학술지에 따라서 논문을 PDF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서 어떻게 됐나, 뭐 과학 기사가 정말 맞는가, 그 기자님이 혹시 뭐 잘못된 얘기 쓴 건 아닌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아까 보여드렸던 OGB 같은 게 이제 나오는 테이블이죠. 이런 것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거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도 과학 기사가 나왔을 때 그냥 뭐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무조건 뭐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정말 신뢰도가 있는 내용인지 잘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긴 시간 동안 통계 함정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요. 어느 한 분 할 것 없이 다 너무 집중을 잘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1900년대 초반에 영국의 소설가인 하버트 조지 웰스는 이 사람은 미래 비전에 대한 글을 굉장히 많이 쓴 사람입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언젠가 통계적 사고가 읽기 쓰기 능력처럼 유능한 시민의 자격 요건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언젠가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된 바로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통계로 혹세무민하는 많은 여러 가지 자료나 세력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요목조목 잘 따져보시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게 무엇이고 따져봐야 할 것이 무엇이고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보셔서 혹세무민 당하지 않고 통계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실된 면 잘 보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통계청 관계자분들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한 시간 내셔 직접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제가 활용한 참고 문헌이 다 여기 있는데 한번 시간 되실 때 전체적으로 읽어보셔도 좀 재밌을 거예요. 이게 통계에 대한 어려운 수식이 나온 책들이 거의 아니라 개념적으로 다 서술한 책이라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혹시 저희 오늘 발표해 주신 책임 연구원님 분께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그럼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연구원님이 해주신 거 외에도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또 다 중계도 했기 때문에 아마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으시거나 그런 정보들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유튜브로 찾아서 보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연구원님 뭐 정보라든지 메일 주소 정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메일을 통해서 또 궁금하신 점들은 추가로 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신 연구원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통계 아카데미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